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가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할 텐데 이란을 공격했던 미국의 이 벙커버스트 기억날 겁니다. 네. 그보다도 위력이 더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무5를 첫 공개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요. 북지휘부의 벙커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무5는 고중량,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고중량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 지하 깊숙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탄두와 발사체를 합한 무게가 무려 44톤이나 됩니다. 네. 사거리는 최대 5,500km이기 때문에 북한 전역과 동북아의 대부분 지역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고도는 무려 최대 1,000km입니다. 이 1,000km에서 하강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현존하는 전통적인 무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이상요.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가 됐고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작전 부대에 지금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화를 추진한다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무5는 북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형 이제 삼축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북핵과 또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국형 삼축 체계를 보시면 어떤 삼축이냐면 차례대로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발사 전에 이 위협을 감지하고 사전에 그 위협을 제거하는 킬체인, 그 다음에 이 발사가 됐을 때 이 공격 무기가 한반도로 발사됐을 때, 우리 영토로 발사가 됐을 때 한국형 미사일 발사 방어 체계 KAMD가 작동이 됩니다. 미사일 요격이죠. 네. 그 다음에 발사를 이렇게 당하고 난 이후에 응징을 해야 됩니다. 대량 응징 보복 KMPR 발사 후에 응징 체계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로 이제 현무5가 들어갑니다. 네. 이 벙커버스트 능력은 바로 3단계의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이 됩니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적군의 이 지휘관을 타도할 수 있는,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응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타격했던 아까 말씀드렸죠. 슈퍼 벙커버스트 이상의 위력으로 추정한다. 이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평가거든요. 그다음에 외부의 평가이고 국방부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최대 200여 발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위력 미사일 무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핵무기는 발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말 상호 다 붕괴되는 상황을 또 우리가 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최고 위력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를 능가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무5는 물론이고 이렇게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앞으로 우리의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폴란드나 중동에서는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현무5 빨리 달라. 우리의 천궁도 대단하고요. 또 미사일 이 방어 체계, 레이더 시스템도 우리는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의 GDP가 3.5%인데 2035년에는 128조까지 확대될 전망. 이건 그만큼 우리의 이 방위 산업 능력도 더 고도화된다는 의미인데 군은 차세대 미사일도 개발해서 이제 수백 기를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비핵 무기로 북핵 위협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괴물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노리고 있는 점인데 사거리나 간통력이 높은 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고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태세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 정권 이걸 전환하더라도 이런 무기 체계가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벙커버스트 현무5는 정밀한 센서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냐 정확한 위치를 또 요격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보다 강한
강철을 사용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우리 이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요람이죠.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이고요. 국내 기술로 방위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 중입니다. 대사님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대사를 지닌 아랍 통이시잖아요. 우리나라와 UAE의 외교 관계부터 짚어주시죠. 네, UAE는 1971년에 독립한 신생국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1980년에 우리하고 이제 수교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교, 안보, 경제 면에 있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2009년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카 이제 원전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그래 우리 에너지를 도와주는 이러한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바라크 원전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동 국가의 에너지 생산에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변화지요. 그렇게 되니까 양국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크 부대를 파견을 했는데 그 아크 부대가 가서 그 지금 현재 UAE의 특수부대 그리고 경호원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믿는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방면으로 우리가 관계를 이제 격상을 시켰는데 예. 예를 들면은 2020년에 UAE가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관여했던 핵심 과학자 3사람이 우리 카이스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UAE하고는 그야말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이거는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UAE의 현충원 그리고 영묘를 찾아서 예를 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묘라는 것이 바로 초대 대통령 자이드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예. UAE는 7개 토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971년에 독립할 당시에는 이 7개 국가의 이익을 균형을 맞추고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때 네. 자이드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이제 발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은 중동 지역에서 지금 개혁이다 이렇게 하면은 두바이, 아부다비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때 초기에 이 자이드 대통령이 리더십으로 이제 이끌어 주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영묘에 이제 방문을 하고 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 첫날 UAE 동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의 격려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형제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량과 아랍에미리트의 역량을 합쳐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제3세계로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중동 아랍 쪽에서도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제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재외 동포의 만남. 우리나라는 멀리 있어도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유독 끈끈한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UAE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교민들이 약 한 9만 6천 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예. 대단하죠. 지금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우리 교민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 특유의 이제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도 UAE와의 경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 교민들의 단결도 더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교민들과 한국과의 비즈니스도 이런 것도 이제 더욱더 이제 확장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은 또 한 UAE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UAE는 왕실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금 독특한 그런 군주제인 것 같아요. 작은 왕국 7개가 이렇게 하나로 묶인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UAE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물이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네, 7개 토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자원이 많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부다비입니다. 예. 그래서 아부다비의 지도자가 이제 7개 토국 수장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아부다비의 그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됐죠. 지금 현재 모하마드 대통령은 상당히 지도력이 있는 분입니다. 영국 사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안보 문제라든가 전략적인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현안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추진해 나가는 지도자,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이제 방산 문제 그리고 AI 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AI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핵심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UAE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UAE가 이미 우리나라의 청궁2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현재 KF 우리 전투기 최첨단 전투기인 KF-21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는데 몇 개 이제 MOU가 서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물류 문제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의료 보건 분야 이런 것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 또 중동 국가들이 방위 산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또 UAE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산계의 큰 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렇게 UAE가 방위 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예. UAE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옆에 호르무즈 해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석유, 가스의 물동량이 많은 바로 수송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역시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는 여러 경쟁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위치에 있는 국가들로서는 국가 안보를 지켜내고 여기에 확실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그렇게 제기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하고 이제 KF-21 이런 방산 협력 문제에서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큰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지도자인 MBS 그러니까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F-35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죠. 이 수입하는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UAE에서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같은 재계 인사들도 함께 가더라고요. 기업 간의 협력, 교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기업의 총수들도 참여를 하는데 한국은 사실상 중동 시장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은 on time within budget.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완공하는 이런 기업들이다라는 이런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경제적인 사업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에이펙 때 왕세자가 또 우리나라로 왔었는데 그때 논의된 내용을 정말 성과로 가져오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 방문국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서 중동 외교 구상을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도상에 보면은 수에즈 운하를 끼고 있고, 네. 그리고 그야말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을 관통하는 물류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5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카이로의 이집트 국립박물관이 새로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재만 하더라도 10만 점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문화 강국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산업화, 현대화에 굉장히 많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삼성 SDS 그리고 현대 로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기업 활동을 통해서도 양국 관계가 이제 깊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카이로 대학에서 우리 이 중동 정책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는 안보 분야에 있어서 중동 평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대중동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 10월에 우리나라가 이집트 특사로 또 박범계 의원을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일정은 튀르키예 국빈 방문입니다.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와 형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친밀한 나라인데 이번 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리 6.25 기억하시죠? 예. 그때 터키가 우리에게 파병을 했는데 약 15,000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또 났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25 동란 중에 그 터키 군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민으로 있던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고아원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이 비용을 그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마움을 잊지 않았지요. 네.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3사 이전을 투르키예와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축구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입장식에서 이제 터키의 국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때 스타디움에서 우리 붉은 악마들이 터키 국기를 이렇게 들어 보입니다. 그 국기가 우리 태극기보다도 더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계 방송을 보던 터키 국민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터키는 우리하고 정말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터키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2012년에 우리가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확대 발전시키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방산, 원전, 또 문화,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큰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남다른 인연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까지 짚어봤고요. 그런데 아직 중동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긴장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외교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중동 사태, 중동 정세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매우 신중한 그 입장을 취해왔었지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 위상이 매우 많이 높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G7에 이제는 가입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도 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중동 평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일환으로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금 가자 지역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복구 작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우리 건설 업체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바를 보면은 국제 평화군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평화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통치를 가자의 통치를 하겠다. 이러한 구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여할 바는 없겠는가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중동과는 이 AI 보건 의료 협력도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순방이 가져올 경제적인 실질적인 성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미 지금 현재 우리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굉장히 깊고 네. 넓게 이제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이제 MOU도 이제 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뛰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와 기업 간에 또 아주 긴밀한 이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는 데는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다. 우리가 좀 더 챙기고 그리고 후속 조치를 잘 취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기대되는 성과 중에 하나가 K컬처 또 K뷰티 이 부분입니다. 대사께서 초대 공공외교 대사를 역임하고 계시던 그 당시에도 K컬처의 인기가 중동에서 대단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얼마나 이 K컬처가 더 영향력이 있어졌나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K컬처 이거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관심들을 갖고 있죠. 이것은 그래요. 이제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미 K-드라마, K-팝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즐기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방문하는 중동 세 개의 나라 그러니까 UAE, 이집트, 투르키예 이 세 나라에 보면은 주요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입학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K컬처가 이게 발달을 하니까 이 K컬처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취업하기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한번 체험한 것인데요. 예루살렘에 한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스라엘 학생하고 팔레스타인 학생하고 같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요. 이 한국어 교실 때문에 서로 굉장히 친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류를 가지고 한국어를 가지고 이것을 중동 평화에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한류도 조금 더 이걸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분쟁을 넘어서는 K컬처, 문화 협력으로도 더 강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취임 후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유엔 총회, 그리고 그 이후에 APEC에 이어서 이번 G20까지 정말 G20 정상회의까지 다자 외교를 이렇게 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다자 외교의 성과 대사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다자 외교는 가성비가 매우 높은 외교 전략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다자 회의 한번 참석을 하면은 그 여러 나라,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책을 매우 간결하고 아주 뚜렷하게 각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외국 원수들과의 양자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국가 원수들하고 아주 중요한 회담을 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자 외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다자 외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에 따르는 우리 전문 인력, 그걸 훨씬 더 많이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다자 외교에서도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고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두려진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이 진수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수함까지도 K 잠수함이네요. 예. 이 세종대왕의 최애 바로 이 장영실 이름을 땄습니다. 독자 개발한 중형 잠수함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중형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이유는 핵 추진을 해야 대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전략이 대폭 강화됐다. SLBM 바로 잠수함에서 물 밑에서 쏘아올리는 서브머린 론치 볼리스틱 미사일 SBLM이 탑재된 네 번째 국산 잠수함 장영실 함입니다. 독자 기술이고 배수량이 3,600톤이기 때문에 해군 잠수함 중에서는 최대 규모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탐지 성능, 어떤 소리를 듣고서 물 위에 있는 군함이라든지 주변의 소리를 소나로 할 수 있는 소나 레이더 시스템이 최첨단으로 갖춰져 있고요. 탄도미사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개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바로 이제 리튬 전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핵 추진은 안 되지만 리튬 전지가 있기 때문에 디젤 엔진으로서 버틸 수 있는 시간 이상 적어도 한 최대 3주까지 자망이 됩니다. 물 밑에서.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도 재충전을 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훨씬 더 1.8배 이상 더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조용히 이렇게 공해상에서 또 우리 영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 잠수함이 이제는 22대가 배치되면서 말 그대로 아시아 3강 세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네, K방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효자 상품 아니겠습니까? 잠수함도 수출 추진하고 있다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캐나다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G7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출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 폴란드는 정말 우리 방산 아니면 어떻게 국방을 할 수가 또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또 우리 잠수함에 대해서도 폴란드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뭐 잠수함 기술이 있었습니까? 1992년에 우리가 2차 대전 때 보면 유보트로 유명한 독일로부터 이 기술을 들여옵니다. 네. 기술을 들여와서 우리가 청출어람 일치월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뭐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우리가 1,200톤급 장보고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들여왔는데 그 30년 만에 우리가 이제는 수출국이 됐습니다. 3,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만약에 이제 호주를 이어서 우리가 핵 추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이룬다면 정말 전 세계의 잠수함 시장이 2030년이 되면 47.3조까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K2 전차, K9 자주포, 여기에 K 잠수함까지, 그러다 한국 항공산업은 또 K 전투기까지 정말 전 세계적인 방위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도 회담을 했고요. 유럽 국가들과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래 5개 나라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중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 정치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회담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는데 각각 나름대로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 원래 이제 프랑스 정상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은 이제 진행이 됐는데 G7 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G7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질서, 세계 질서를 워낙에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이 연대해서 협력해서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도 G7과 동등한 수준의 선진국 강대국으로서 유럽의 국가들과 어떻게 하면 이 요동치고 있는 국제 질서를 안정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와의 그런 대화가 긴박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 독일, 또 프랑스 정상과의 이제 협력이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겠지만 당연히 이탈리아 총리와의 대화도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폴란드와 체코는 체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명확하게 경제 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는 지금 한국과 이제 폴란드가 한국에 이제 전차 수입을 K2 전차 수입을 해서 한 9조 원 단위, 한 10조 원 가까운 규모의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네. 또 다른 방산 협력 과제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잠수함 3척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한화가 여기에 경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폴란드 대통령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고 또 체코와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서 엄청난 규모의 또 경제 협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체코와의 협력도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지난해 고속철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즈베키스탄과의 인프라 분야와 광물 자원 개념에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앞에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비록 전임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경제 협력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서 기존에 했던 모든 협력 사례는 유효하고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교환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 기업들이 볼 때는 매우 안심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권이 바뀔 때 프로젝트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손해를 보는 기업이 생깁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즈베키스탄도 걱정하지 말고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했던 국내 기업들도 기존의 계약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안심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들도 안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는 외신들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쉬운 그 상대가 아니고 누구한테도요. 뭐 하다못해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일본의 뭐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뭐 키어 스타이머 영국 총리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다 대단한 나라의 지금 사실 정상들 아니시겠습니까? 아무리 뭐 영국이나 일본이 과거 같지 않다 할지언정 그래도 세계 경제에서나 뭐 문화적으로나 다 영향력 있는 국가의 그런 정상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예. 다 그만치 뭐 부닥쳐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지금 국민들에게도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정상들이 다 그 마음을 누르고 아마 응대하신 게 있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순간에 대해서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이유는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얻은 게 무엇이냐라는 아마 그런 지적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가서는 완전히 바뀐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네. 그만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무래도 그런 좀 자존심도 높고 어떤 인정 욕구도 강한 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떻게 보면 잘 그 부분을 만족을 시켰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이제 좀 순조롭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화수를 이제 활용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뭐 인용을 하자면은 뭐 AP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트럼프의 과거 회담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학습 효과를 토대로 해서 좀 잘 풀어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술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대통령님의 평화를 지키는 기간의 미국의 역할을 넘어서서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일명 칭찬 외교, 칭찬의 기술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책, 뭐 거래 기술 이런 책도 좀 열심히 읽고 준비를 정말 치밀하게 열심히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저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이제 라임이라고 할까요? 네. 운율을 맞춘 듯한 그런 문구도 그렇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뭐 트럼프가 그렇게 세계 평화에 얼마나 그렇게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지금 어제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있어서 조금 잠깐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뭐 미국에서라고 해서 다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거를 잘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그 욕심과는 달리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지금 이스라엘과의 뭐 여러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분쟁 상황도 쉽게 잘 정리가 잘 안 되죠. 본래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예. 일어나는 건 어떤 면에서 우연치 않게 순식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수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네. 거기에 지난한 정말 그 과정이 있을진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피스메이커인가 아마 들으시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의 가진 어떤 그 의지를 좀 다시 한번 그 북돋아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전쟁 때문에 뭐 그 전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는 측면이 있죠. 뭐 말로야 뭐 김정은하고 친하다, 뭐 만나고 싶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 그 의지를 실제로 실행을 할 만큼 미국 행정부에게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급박한 사안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지역이 지금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뭐 대통령께서 본인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인커리지 하는 거죠. 기운을 북돋아주는 표현을 하셨으니 그 부분을 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시 한번 좀 주의가 환기가 되지 않았었을까. 그래 맞아 내가 이제 그쪽도 신경 써야지 하는 그런 아마 생각도 했었을 거고 그래 맞아 나는 김정은하고 본래 친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긍정적이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대화를 풀기 위한 어떤 소재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조금 북한 얘기가 많았던 것이 뭐 다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중 씬 스틸러 장면이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Is that your pen? 네, 가족. That's my pen. I'll grab that. You know what I like?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 대통령께서 사인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No, it's nice. This is made by in your country? Oh yeah. 한국. 대통령께서 하신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So 영광이죠. 두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대통령께 쓰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선물한 펜도 화제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펜 사랑이 유명하잖아요. 혹시 이것도 전략이었을까요? 아니 뭐 전략이었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나오는 얘기들이 보니까 좀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요. 뭐 잘 대응하신 것 같고요. 뭐 이 일이 있고 나서 무슨 그 회사에 지금 주가가 뭐 상한가를 쳤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깜짝 뉴스였었으니까 뭐 네. 이거 자체를 굉장히 계획하셨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외에도 여러 다른 좀 트럼프 맞춤형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하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거북선 네. 모양의 뭐 그런 우리 명장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모형을 선물했다든지 뭐 그것이 앞서 우리 모두의 말씀 나눴던 그 역시 조선업의 부흥 재부흥에 관한 그 열망이 크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군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해군의 자부심이자 네. 거북선은 뭐 세계의 그 해양 대전사에도 길이 남을 그런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 한번 그 미국에게 또 기분 좋은 선물이 됐겠지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골프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이렇게 좀 등치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골프채도 뭐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